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지진이 발생해도 한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맹렬히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럽의 어느 명문대학교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알렉상드르입니다. 유럽 명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분석적 사고가 뛰어나서 교수님들께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재난 후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죠. 모두가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 반 친구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그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졌고 어떤 일에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리고 소피가 곱슬거리는 머리와 생각에 잠긴 초록색 눈으로 도착했어요. 그들은 저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죠. 뒤랑 교수님은 지진 이후 어떤 나라들이 도움을 보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미얀마에 500만 달러, 태국에 3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일본은 각 국가에 400만 달러씩 제공했어요. 유럽연합은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의료팀을 파견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한국을 언급했어요. 한국은 미얀마에 단지 200만 달러만 주었고 태국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요. 이건 제가 계속 말해왔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한국은 항상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해요. 저는 교수님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항상 이렇게 행동하죠. 거의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감사해하길 바라고 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죠. 누군가는 이 교실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뒤랑 교수님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알렉상드르. 혹시 이 사례에 대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고 싶은가요? 이건 예상치 못했어요. 실제 연구로 제 이론을 증명할 기회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자신만 생각하는지 모두에게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이 프로젝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가 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계속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공식 문서를 읽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거예요. 소피가 교실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이슨은 제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락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음 주에 출발할 겁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과 함께 책을 모았어요. 한편으로는 이 연구가 한국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토록 비판해온 곳으로 그렇게 멀리 여행하는 것에 대해 긴장되기도 했죠.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요. 앞으로의 여정은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여정이 작은 결정으로 시작되죠. 이것이 바로 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한 뒤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죠. 옷과 책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신중한 사고와 좋은 분석으로 평판을 쌓아왔는데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나라에서 몇 주를 보내기로 동의한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한국에 대한 내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룸메이트가 문간에서 제가 양말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 아직 취소할 수 있어, 그가 말했어요. 그냥 뒤랑 교수님께 가족 문제가 있다고 말해버려. 유혹적인 생각이었죠. 교수님께 전화하려고 손을 뻗을 뻔했어요.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저의 지도교수가 될 김민수 교수님의 새 이메일이 도착했던 거죠. 그의 메시지는 공손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머물 곳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제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듀랑 교수님이 아마 제 생각을 그에게 말했을 텐데도 한국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답장을 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7번이나 이메일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어요. 하나같이 더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많은 교수님들에게 편지를 써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제가 타이핑하는 모든 단어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있었죠. 떠나기 전날 밤 듀랑 교수님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의 방은 오래된 책과 커피 향기가 나고 있었죠. 국제관계에 관한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알렉상드르,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자네는 내 최고의 학생 중 한 명이야.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 저는 그가 하지만이라고 말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네에게는 맹점이 있어. 우리 모두 그렇지. 좋은 학자는 의견을 갖는 것을 피하지 않아. 좋은 학자는 자신의 의견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일하는 거야.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해 없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문제를 만들어. 자네는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연구를 만드는 거지. 그는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건네주었어요. 비싸 보였죠. 모든 것을 기록해, 그가 말했어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도. 무엇이 놀라운지. 예상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감정은 학술 연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는 자신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정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놓치게 하는 바로 그것이야. 일기장을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까지의 비행은 13시간이나 걸렸죠. 집에 머물렀어야 했나 고민할 시간이 13시간이나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머리 위 수납장에 가방을 넣는 것을 도와드렸을 때 저에게 미소 지은 나이 든 한국 여성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지갑에서 몇 개의 사탕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죠. 예의상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말하기 싫어서 고개만 끄덕였죠. 마음에 들 거예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고 책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듀랑 교수님이 맹점에 대해 말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맹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거죠. 하지만 비행기가 동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슬며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태국과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겁니다. 한국은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빈 일기장이 가방 안에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 쓸 계획은 없었죠.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이야기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내일이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진짜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필요한 증거를 찾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무것도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아무것도요.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도시가 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죠. 밝은 간판들이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멈추거나 잠드는 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호텔은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햇빛에 반짝이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즐비했죠.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었는데 아마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사각형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이메일에서처럼 신중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미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가 근처 카페로 걸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원조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국제 원조를 연구하는 교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모두 태국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믿지 않았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솔직하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화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실망한 것 같았죠. 전문적인 대화의 기준으로요, 알렉상드르 씨. 우리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시길 요청드리는 것뿐이죠. 첫 주는 매우 바빴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뒤랑 교수님이 주신 일기장에 짧은 메모를 적고 있었죠. 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적었어요. 그런 다음 태국과의 복잡한 역사를 설명해주는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문제들, 태국이 중국과 더 친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이민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움을 주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외교부의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안하기도 전에 그들이 우리 도움을 거절했던 거죠. 국가 간에 소통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들이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들은 단순히 감정의 기초에서 협력하지 않아요. 태국 총리가 우리의 우려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면서 공개적으로 내 혈관에는 중국 피가 흐른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확실하죠. 둘째 주가 되자 제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보를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태국에 화가 나서 원조를 보내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제가 만난 관계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거만한 한국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복잡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실수를 했을 때는 인정했어요. 일본이나 터키의 재난 후 도움을 준 사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한국이 많은 도움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난대응본부를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제가 혼란스럽다고 말했을 때 김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구나. 본부에서 저는 물자를 조직하고 미얀마에서 막 돌아온 선미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가 작전센터를 보여주는 동안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죠. 화면에는 재난 지역의 팀들로부터 실시간 업데이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전화로 이야기하며 물자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각 재난별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교관계, 그리고 어떻게 물자를 그곳에 보낼지 모든 것을 동시에 살펴봐요. 그리고 태국은 당신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나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태국은 복잡했어요. 그들의 정부는 특별히 중국에게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그들은 결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일기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날에 자신 있게 적었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배운 복잡한 상황에 비하면 너무 단순해 보였죠. 뒤랑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감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찾고 있는 증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죠. 한국이 태국을 돕지 않은 이유는 이기심만큼 단순하지 않았어요. 국가 간의 역사,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제가 몰랐던 외교적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닫고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관계자들을 방문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증거가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구를 시작한 지 3주가 되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제가 고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어요. 28명의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수백 개의 문서를 읽고 재난 대응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이 증거들은 제가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김 교수님이 대학 연구실로 저를 초대했어요. 공식적인 회의실이 있는 정부 건물들과 달리 그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 학생 프로젝트들로 어수선했죠. 진짜처럼 느껴지고 솔직한 공간이었어요.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더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보를 보면 태국에 대한 한국의 결정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실제 외교적 문제들이 있었고 따라야 할 적절한 단계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태국이 중국의 도움만을 명확하게 요청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놀라우신가요? 교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네.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한국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자신만 신경 쓴다는 증거를 찾을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복잡한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프랑스 관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은 제 이중 잣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어요. 왜 저희 나라 관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한국 관계자들에게 더 적게 기대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미 믿고 있던 것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 실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가 정말로 화가 난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일본 북부에 큰 지진이 발생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어 보도 내용이 끔찍했어요. 호텔 방에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안에 수색 및 구조팀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원조 물품이 준비되고 있었고 정부 성명은 조건 없는 도움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미 재난대응본부에 있던 김 교수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한국의 재난대응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관계자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일본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있었죠. 어떤 정치적 계산도 볼 수 없었고 오직 도움을 주려는 긴급한 열망만 보였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선미에게 이 대응과 태국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필요한 것을 명확하게 알려줬죠. 우린 서로를 존중해요. 그럼 태국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태국과도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어요. 하지만 국제 원조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거죠. 양쪽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이 감사를 기대하면서도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런데 여기 같은 상황이 반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본부를 떠나 서울 거리를 몇 시간 동안 걸었고 비가 재킷을 적시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가졌던 모든 확신이 사라지고 질문만 남아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거만할 것이라 예상했던 관계자들은 사려 깊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고장났다고 생각했던 원조 시스템은 실제로 명확한 원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보고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일기장을 펴고 적었어요. 이것에 대해 내가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모든 표지판이 계속 바뀌는 도시에서 길을 잃은 불안한 꿈속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제 여정이 더 이상 한국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죠. 유럽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운 것을 무시하고 계획했던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그 진실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한다 해도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죠. 서울 위로 해가 뜨며 호텔 방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어려운 선택.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3일 후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보고서를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제 일기장은 이제 한국의 이기심에 대한 증거가 아닌 제 변화하는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이었는데 서울의 현대 건물들 사이에서 과거의 평화로운 기억처럼 서 있었죠. 양말을 신은 발 아래로 나무 바닥이 매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종이로 된 창문이 저녁빛을 따뜻한 빛으로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차려준 식사는 놀랍게도 프랑스에서의 가족 저녁 식사를 떠올리게 했어요. 각 요리에 담긴 정성을 맛볼 수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저와 나누는 데서 오는 자부심을 볼 수 있었죠. 김치는 맵지만 맛있었고 떡은 쫄깃하고 달콤했어요.
저녁 식사 후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귀뚜라미가 어둠 속에서 노래하고 있었고 공기는 비와 흙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진실을요? 대답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은 논리적인 외교 및 인도주의적 규칙을 따른다고요. 태국 상황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국가 간의 복잡한 문제를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이어질 다음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틀렸다고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불완전했을 뿐이죠. 우리가 도전적인 것에 직접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모두 그렇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전화가 울렸어요. 뒤랑 교수님이 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셨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그가 대답했고 웃고 있는 것이 들렸어요. 그래서 널 보낸 거야, 알렉산드르. 네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맞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이 말은 저를 짜증나게 해야 마땅했지만 대신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 진심으로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내 보고서를 읽어보고 싶구나. 그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 자신에 대해 뭘 배웠니? 다음 날 짐을 싸면서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뭘 배웠을까요? 확신에 차 있으면 맹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항상 완전히 신뢰했던 분석적인 마음이 보지 못했던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하려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 날 국제 원조에 관한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한 구역에서는 한국 전쟁 후 한국을 도운 국가들을 기리고 있었고 다른 구역에서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 터키 지진 이후 여러 나라의 팀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 구조대원들이었죠. 그들의 지친 얼굴에는 국적이 보이지 않고 오직 공유된 인간성만 보였습니다. 그곳에 서서 제 안에 깊은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죠. 사람들도 더 복잡했고요. 택시가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멀리서 작은 선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펴고 적었습니다. 차이점을 찾으러 왔는데 대신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했다. 여정은 계속된다. 비행기에서 파리로 유학 가는 젊은 한국 학생 옆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죠. 프랑스는 처음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제 질문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에 들 거예요. 제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예상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이야기할 친절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퍼지며 미소 지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제가 쓸 보고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획했던 단순한 비판이 아닐 거예요. 복잡하고 미묘하고 정직한 것이 될 겁니다. 또한 제이슨과 소피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3주 전에 프랑스를 떠나온 사람이 돌아갈 때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국보다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을요? 답은 간단하게 떠올랐어요. 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요. 바다와 국경을 넘은 이야기,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이해 측면에서도 말이죠. 때로는 가장 큰 여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저에게는 확실히 그랬습니다.